북한, 한국은 무려 1272년 동안 단일 국가를 이루어 왔다. 그러다가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은 제각기 한국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러시아인들은 어느 공산주의자를 북쪽의 권좌에 앉혔고 미국인들은 어느 반공주의자로 하여금 남쪽의 권력을 쥐게 했다. 북쪽의 사내는 온 나라가 자기 것이라 생각했고 남쪽의 사내도 똑같이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책들이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싸움으로 이어졌다. 물론 한반도에서는 다른 싸움도 많았지만 인간의 기억이란 그리 길지 않은 것이다. 200만이 넘는 한국인이 그리고 얼마간의 외국인도 사망한 후 사람들은 이제는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땅 위에 선을 쭉 긋고는 사실은 전쟁 전부터 선이 그어져 있었다. 당분간 각자의 쪽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다. 북쪽의 공산주의자는 이른바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발명하여 정치 이념으로 내건 반면 남쪽의 지배자는 그의 독재 체제에 아무런 그럴싸한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지만 양쪽에서는 지도자들이 새로 나타나고 또 사라져 갔다. 남쪽의 독재 체제는 점차로 와해되어 갔고 북쪽의 주체 체제는 과도하게 발전한 나머지 얼마 안 가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다. 오직 자신만을 믿는 사람들은 남을 쉽게 의심하는 법이다.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휴전선 남쪽에 배치하는 것을 남측이 허용하자 북측은 이를 아주 고약하게 여겼고 일이 잘못되어 갔다. 적어도 군축의 관점에서는 그랬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스웨덴 예테보리 외곽에 위치한 볼보 공장은 번쩍거리는 세단을 1,000대나 평양에 보내고 나서 축하 행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축하 행사는 너무 성급한 것임이 드러났으니 북한 사람들이 돈 쓰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것이다. 그들은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대신에 핵무기 제조 시설을 짓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도 볼보는 북한으로부터 단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에는 간간히 대화가 이어져 왔다. 분명히 어떤 해결책이 있을 거였다. 21세기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동안 전망은 아주 밝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골치 아프게도 지도자들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었다. 맨 나중에 등장한 지도자는 김정은과 도널드 J. 트럼프였고 2017년 북한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둘 사이에 낀 유엔 특사 마르고트 발스트렘에게는 자신의 임무가 쉬울 거라는 환상이 전혀 없었다. 유엔 특사를 실은 비행기가 예정보다 10분 일찍 순안 국제공항에 착륙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정은은 곧바로 알란과 율리우스와의 면담을 중단했다. 발스트렘은 최고 영도자가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고 리무진까지 인도되었다. 그녀의 짐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호텔이나 스웨덴 대사관으로 옮겨질 거란다. 그녀를 실은 리무진은 평양 시내가 있는 남쪽으로 달렸다. 40분 뒤 리무진은 김정은의 거처인 주석궁을 지나쳐 계속 시내 쪽으로 달렸다. 잠깐만요. 우리는 최고 영도자님께 가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발스트렘이 놀라며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운전사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10분 뒤 리무진은 멈춰 섰고 발스트렘은 어느 8층 건물 안으로 인도되었다. 여기가 어디죠? 그녀가 당황해하며 묻자 안내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곳은 KCNA,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의 본부입니다.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여기서 장관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통신사라고?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불안해졌다. 이 방문은 양방 간의 대립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극비리에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어떤 통신사도 먼저 최고 영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감히 그녀의 방문을 보도할 수 없었다. 어쩌면 공연히 불안해하는 건지도 몰랐다. 4층으로 인도된 그녀는 긴 복도를 따라 걸었고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또 왼쪽으로 돌았다. 다 오셨습니다. 경호원이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만일 벨벳 안락의자를 기대했다면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실망했을 것이다. 그곳은 어떤 곳처럼 보이냐면 그런데 여기가 대체 어디지? 방송국 스튜디오? 공연장의 대기실? 옆쪽에는 케이블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고 한쪽에는 낡은 프로젝터들이 서 있고 또 바로 김정은이 서 있었다. 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최고 영도자가 두 팔을 벌리고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오, 고맙습니다. 뵙게 되어 너무 기쁜데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는 어디고 지금 우린 무얼 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린 함께 세계를 구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꼭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어요. 나도 방금 전에 알게 된 분이죠. 커튼 밖으로 떠밀려 나온 알란 칼소는 마르고트 발스트렘 쪽으로 향했다. 자, 이분은 스위스 출신이신 칼손 선생이십니다. 아마도 세계 최고의 핵무기 전문가이실 겁니다. 우리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불원 천리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까지 찾아오신 분이죠.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김정은의 권유에 따라 스위스 노인과 악수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스웨덴 외무장관은 약간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며 영어로 인사를 했다. 댁도 안녕하슈? 알라는 쇠데르만란드 억양이 약간 섞인 완벽한 스웨덴어로 인사했다. 김정은은 핵무기 전문가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인사말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북한의 핵무기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동포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오싹해졌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름이 칼손이라고? 발스트렘 장관은 그와 스웨덴어로 대화를 해보려다가 그만두었다.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상황을 분석하는 거였다. 최고 영도자는 알란과 유엔 특사의 등을 툭툭 치면서 자신은 오늘 저녁 주석궁에서 있을 만찬이 몹시 교대된다고 말했다. 칼손의 주석 조수 윤손도 초대받았단다. 윤손? 이 이름 역시 그다지 스위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먼저 기자회견부터 시작하자고요. 김정은은 이렇게 말하며 헤드셋을 낀 한 남자에게 손짓을 했고 남자는 마이크에 대고 뭐라고 지시했다.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렇다면 여기는 정말로 어느 무대의 백스테이지인 모양이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최고 영도자 각하, 우리가 미디어와 얘기하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비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합의 사항은 이게 아니었잖습니까? 마그르고트 발스트렘이 항의했다. 김정은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대화 내용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니, 이 기자회견은 양측의 공동의 야심을 밝히기 위한 것이란다.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서 김정은은 자기 국민에 대해 의무가 있는데 발스트렘 외무장관은 어쩌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란다. 그것은 바로 투명성이란 것입니다. 발스트렘 여사. 아, 괴롭구먼. 알란이 스웨덴어로 내뱉었다. 어마어마하게 늙어 빠졌고 스웨덴 사람이 분명한데 자신이 스위스인이라고 주장하고 북한 핵무기의 미래에 대해 너무나도 헌신적인 이 쭈그렁 영감은 대체 누구일까? 자기 고용주에 대해서는 별로 존경심이 없어 보이는 이 괴상한 노인네 말이다. 스테이지 위에서 어떤 여자가 청중을 앞에 두고 말하기 시작했고 청중은 잠시 박수를 멈췄다. 이어 그녀는 영어로 바꾸어 말했다. 여기 스웨덴 왕국 외무장관이시자 유엔 특사이신 발스트렘 여사 그리고 스위스에서 곧바로 날아오신 세계 최고의 핵무기 전문가이시자 우리 공화국의 진정한 벗 알란 칼손 씨께서 와주셨습니다. 두 분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김정은은 발스트렘과 칼손을 스테이지 언저리까지 인도한 다음 자신은 거기서 멈추었다. 두 게스트는 4개의 프로젝터가
내쏘는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계속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각각 테이블 양쪽 끝에 있는 자리로 인도되었고 청중은 점잖은 박수로 그들을 맞았다. 마르고트 발스트램은 이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본 알란은 적어도 3개의 TV 카메라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말이오, 내가 TV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오. 그는 외무장관과 함께 마이크가 놓인 테이블로 향하면서 스웨덴어로 말했다. 진행자는 먼저 유엔 특사에게 몸을 돌렸다. 발스트램 여사님께서 이곳에 온 것은 핵무기의 전 세계적 확산과 태평양 건너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거친 언사들에 대해 유엔과 우리 공화국이 함께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마르고트 발스트램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였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리고 그런 언사들이 이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상호적인 문제예요. 발스트램 여사,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을 둘러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마르고트 발스트램이 본 것이라곤 공항에서 평양 시내까지 오면서 리무진 차창으로 언뜻 본 농촌과 평양 시내 풍경이 다였다. 농촌은 가난해 보였지만 비참해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 평양 시내는 도로가 운동장처럼 넓었지만 차가 없어 썰렁했고 갖가지 기념물들만 즐비했다. 개인 숭배의 분위기가 역력히 느껴졌다. 그녀는 노련한 외교관답게 자신은 떠나기 전에 너무나 푸르고 아름다우며 날씨도 마음에 드는 이 나라를 좀 더 즐길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스웨덴 사람이 날씨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할 때는 몸이 동태가 될 정도로 춥다는 뜻이다. 어쨌거나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강성대국, 이게 바로 우리 공화국입니다. 여사께서도 이제 그 이유를 깨달으신 듯하군요. 그녀는 발스트램에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번에는 알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1200열간 등압 압축법의 세계적 전문가 알란 칼손 선생께서도 나오시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 공화국과 당신의 지식을 나누고 싶어 하는 분이시죠. 자, 알란 칼손 선생, 우리의 아름다운 공화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오. 알란이 대답했다. 영원한 주석께서 다스리던 시절에 한 번 온 일이 있지. 그런데 검문 바리케이트가 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아. 김정은이 자신도 스테이지로 불러 달라고 손짓을 했다. 진행자는 스위스인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을 준비해 놓았지만 최고 용도자는 노인네가 엉뚱한 대답을 할지도 모른다고 경계하고 있었다. 뭐? 검문 바리케이트? 이 영감이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야? 최고 용도자에 대해 엄청난 소개의 말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북한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무슨 말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그때까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청중은 우렁찬 함성과 함께 일제히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김정은은 먼저 스웨덴 외무장관에게 그 다음에는 스위스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신도 테이블에 와서 앉았다. 청중은 여전히 전원 기립하여 묽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박수를 쳐댔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박수는 최고 용도자가 한 손을 들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었다. 진행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평화주의자이십니다. 동지께서는 당신의 영명하신 지도하에 이 세계가 보다 나은 세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이었다. 마치 그 자신이 써준 것처럼 좋은 질문이었다. 사실은 그렇기도 했지만 쌍방 간의 평화는 모두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기에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이 원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글프게도 지금 미합중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를 파멸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북조선 인민들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 투쟁에 있어서 중립국가 스웨덴의 외무장관이기도 한 여기 계신 발스트렘 여사가 대표하는 국제연합이 우리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중립국가인 앞서도 말했듯이 여기 계신 칼손 씨가 대표하는 스위스의 도움을 받아 핵 최강국의 위치는 결국에는 워싱턴, 도쿄, 서울의 악랄한 정쟁광들로부터 사랑과 평화의 중심지인 이곳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발스트렘 장관은 폭발 직전이었다. 저 친구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뭐? 스웨덴과 스위스가 북한 핵무장을 돕고 있다고? 만일 이걸 녹화한 게 북한의 국경 밖으로 나간다면 그대로 전 세계의 톱뉴스가 될 거 아냐? 잠깐. 제가 말 좀 해도 될까요? 발스트렘이 급히 끼어들었다. 오, 물론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대답했다. 네, 우리는 바로 오늘 저녁부터 이 어려운 작업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드높은 긍지를 가지고 호전적인 미국인들의 노선을 따르기를 거부해 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UN, 그리고 스웨덴과 스위스가 말입니다. 진행자는 기자회견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최고 영도자에게 코가 땅에 닿을 듯이 허리를 굽혀 깊은 감사를 표한 후 최고 용도자 동지와 다른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대한 작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빼앗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다. 자, 최고 용도자 동지, 앞으로도 평화를 위해 계속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이 당신을 얼마나 경애하는지 아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경애해 마지 않는 친구분들과 안녕히 가십시오. 백스테이지에 돌아온 김정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이 아주 잘 끝났다고 말했다. 발스트렘 여사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아니, 전혀 아니었다. 최고 용도자 각하, 외람된 말씀이지만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합의한 바와는 전혀 다르고 앞으로 있을 우리의 대화를 어렵게 할 뿐입니다. 김정은은 씩 웃었다. 오, 그래요. 대화를 해야죠. 하지만 대화는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 주석궁에서 있을 만찬에 오셨으면 합니다. 이제 두 분을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 거고 오후 5시경에 다시 모시러 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류경 호텔의 환상적인 서비스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투숙객들이 세계 최고의 호텔이라고 평하는 곳이죠. 스웨덴 외무장관은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한 심정으로 스위스인자 스웨덴이기도 한 알란 칼손과 함께 건물 출구 쪽으로 인도되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리무진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운전기사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혹은 어떤 언어로 말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리무진이 수백 미터를 굴러갔을 때 장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녀가 스웨덴어로 속삭였다. 아, 물론 그러시겠지. 알란이 대꾸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뭐죠? 아니면 가장 덜 궁금한 것부터 물어봐도 좋고.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원래 스웨덴 대사관에 체류할 계획이었으나 옆에 앉아 있는 노인과 좀 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 먼저 스위스 사람 행세를 하는 스웨덴 사람이 왜 나와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 평양에 와 있는지 알고 싶군요. 오, 좋은 질문이요. 알란이 대답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표현하셨소.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겠소. 내 나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끝이 없을 테니까. 그보다는 발리섬의 멋진 백사장에서 있었던 내 101번째 생일 파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그는 열기구가 조난당한 일, 북한 화물선에 고조된 일, 살아남으려고 열간 등압 압축법이라는 아주 사소한 거짓말 하나를 꾸며낸 일, 그리고 장관보다 몇 시간 먼저 평양에 도착한 일 등을 들려주었다. 자기가 어떻게 스위스 사람이 되었는지는 자신도 도무지 알 수 없단다. 자기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스위스에는 발을 디뎌 본 적도 없다고.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멋진 곳이라더군.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들 중에 배신자가 하나 생겼다는 걸 안다면 마냥 기뻐하기만 할까요? 배신자? 누구 말이요? 당신 말이에요, 칼손 씨. 아, 그 얘기였군. 류공 호텔은 330m 높이에 105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이었다. 1987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으나 국가 예산이 핵무기 제조와 군사 행진에 우선적으로 사용된 탓에 공사는 참으로 지지부진했다. 공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후에도 겨우 1층과 로비만이 완성되었을 뿐이다. 이런 속도라면 마지막 기와를 얹기까지는 1500년을 기다려야 하리라. 어쨌거나 1층은 아주 우아했다. 오른쪽에는 12건의 체크인 혹은 체크아웃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금빛 카운터가 번쩍거렸고 왼쪽에는 세련된 취향으로 꾸며진 피아노 바가 마련되어 있었다. 매일 그리고 온종일 바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피아니스트도 3명이나 고용되었다. 아직까지 예산 관계상 피아노 구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그것은 최우선 사항 목록에 올라 있었다. 104호 객실의 침대 언저리에 걸터앉은 율리우스는
KCNA라는 곳에 간 알란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괴로운 상황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대신 그는 발리에 남아있는 아스파라거스 사업 파트너를 생각했는데 이 생각 역시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다. 이제 구스타브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을 텐데 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침대의 머리맡 탁자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이 호텔 엘리베이터들과 달리 전화기는 제대로 작동할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그는 사업 파트너, 인도 사람 구스타브 스벤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어라? 신호음이 들리는데 구스타브의 목소리가 뒤를 잇지 않고 대신 음성 사서함 멘트가 흘러나왔다. 율리우스는 짜증난 목소리로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다. 서두르는 통에 자신이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못했지만 아마도 알아차렸을 거였다. 그러고 나서 율리우스는 신발을 벗고 침대에 드러누웠다. 하품을 하고 눈을 감았다. 생각을 아스파라거스와 그 알쏭달쏭한 이니셜 말고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를 썼다. 헛수고였다.